일제강점기 대한독립과 민족의식 선양에 앞장선 민족종교. 그 중에서도 증산 상제님을 신앙한 보천교는 후천개벽과 지상 성경의 도래를 전하며 대한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를 통해 보천교의 참 역사와 진면목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중원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김철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고대 역사와 한민족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 등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일제강점기의 민족 종교는 대한의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대한 독립의 꿈을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민족 종교에서 주장했던 주요 내용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죠.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민족 종교는 우리가 흔히 민족 종교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효시를 동학으로 이제 잡습니다. 동학과 이제 증산상제님이 내린 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개벽에 대한 알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동학의 다시개벽이라든가 후천개벽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한다는 그런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었죠. 그런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은 뭐 멀리도 아닌 지금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민중들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전해줬다는 것은 커다란 이제 메시지로 이제 볼 수가 있었죠.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일제강점기에 민족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책의 제목처럼 보천교도 그중 하나죠. 보천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이제 증산상제께서 1901년에서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마치고 난 직후에 증산상제께서 이제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뜨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월곡 차경석, 성도라 해도 좋고요. 차경석 선생님이 이제 열어간 교단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 종교 교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천교라는 명칭입니다. 당연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천교라는 명칭은 그때부터 곧바로 이제 사용되어졌다기보다는 1922년 1월에 들어서야 등록을 하면서 보천교라는 명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보천교라는 명칭보다는 선도교라든가 태을교라든가 훔치교라든가 이러한 기록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천교가 택했던 교리들은 보면은 신화라든가 일심, 해원상생, 후천성경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천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민족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을 해주었고,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던 민족 종교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당시에 이제 차월곡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월곡 선생은 풍채가 있고 배포가 아주 컸고요. 능히 한 조직을 담당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들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0방주를 이제 선정할 당시에도 이제 차월곡 선생을 이제 선생으로 추대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차월곡 선생이 그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은 이 겸양지덕까지 다 갖춘
그런 인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증산 상제님을 신앙한 신앙단체였던 보천교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시 이 보천교의 규모는 상당히 어마어마했다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보천교를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제일 이제 논란이 되고 반신반의하고 뭐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숫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칭, 타칭 600만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자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보천교 교단의 모든 기록들에는 이제 600만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당시에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들, 뭐 고등경찰 요사라든가 보천교 일반이라든가 이런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에서 사실은 600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00만을 갖고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요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그거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제가 한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600만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어떤 그 숫자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이게 보천교 조직의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게 60방주 조직인데 이 60방주는 뭐 뒤에서도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화금목에 사정방위가 있고요. 그 밑에 뭐 6임, 12임, 8임, 15임 이렇게 쭉 구성이 됩니다. 이게 그 보천교의 그 간부 조직이 되는데 이 인원을 우리가 계산해서 다 합하게 되면은 55만 7,700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도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600만 명이 나오고요.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 그 600만 이상이 신앙을 했다면 가족까지 환산했을 때 거의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보천교를 신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천교에서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고 궁궐도 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의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천만으로 이제 그 잡는다면 우리가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3명 중 1명이 그 보천교를 신앙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까지 만약에 합한다면은 인구의 어떤 그 절반 정도가 뭐 신앙을 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그 보천교가 제시했던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는 보통 우리가 국호왈시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대시라고 해가지고 시국 건설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종교가 하나의 그 개벽 사상을 이야기를 했고 사실 뭐 꼭 그거하고 연결이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우리가 원구단에서 이제 고천제를 하면서 국호를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이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한이죠. 한국이 이제 뭐 한국을 선포를 이제 했던 거죠. 물론 그 한국은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 보천교가 제시했던 새로운 나라, 이 시국을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이 큰 시, 이 시는 결국은 이제는 이 새로운 나라 건설의 때가 되었음을 이제 그 선포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선조 시대부터 계속 그 우리가 되어왔던 그 개벽 사상이 이제 연결이 이제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건 뭐냐면은 그런 이게 나라의 국호만 제시했던 것이 아니고 그 터전을 이제 그 마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아까 궁궐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성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1924년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보천교가 상당히 이제 그 고민을 그 당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그 고민 중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그 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24년에 그 성전을 이제 그 건립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 정읍 대흥리에 한 2만여 평의 부지를 그 확보를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 1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시에 서울에 천도교당
그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그 일대를 그 축조하는데도 한 27만 원이 들었다 합니다. 그걸 본다면은 정업 대응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액수입니다. 이런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40여 개 건물을 이제 그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서울의 어떤 그 왕궁, 왕성하고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을 이거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는 뭐 11정과 같은 큰 이제 그 진짜 보기 드문 그런 건물도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뭐 11정 건물 뭐 증축할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황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황색기와를 올리다가 이제 당시는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였으니까 일본으로부터 한 소리 듣죠. 이제 그래서 이제 황화를 못 올리고 이제 청화를 올리게 돼요. 청색 이제 기와를 올리게 됐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국화 모양의 이제 건물 지붕 끝 수막실 하나요? 여기에 이제 끝에 보면은 그 국화 모양을 이제 했다가 이 국화 모양도 일본 황실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다 떼내가지고 그 뭐 덧칠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이제 그 많이 보여주죠. 그만큼 당시 그 새로운 나라 건설은 상당히 그 이 보천교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을 가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사라진 암울한 시기에 보천교의 사상과 가르침이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 보천교 외에도 다양한 민족 종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보천교의 신도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당시의 그 종교 지형을 본다면은 아까 앞에서 언뜻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독교, 불교, 뭐 천도교, 대종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천교를 제외한다면. 근데 뭐 기독교, 불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일단 가고 있었고 사실 이 그 대종교는 또 우리가 1909년에 우리가 중광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제 만들어졌지만 일제 강점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여기 도저히 그 이쪽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독립운동 할 수 없다 해서 만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도교가 있는 거죠. 근데 천도교는 다 아시다시피 3.1운동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 받고 난 다음에 3.1운동 이후에는 약간 이제 세력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 보천교입니다. 보천교는 사실은 뭐 이름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교세를 이제 넓혀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가 되게 되면은 이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당시 그 길을 잃었던 민중들에게 상당히 큰 희망을 줍니다. 의지할 곳을 이제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도 뭐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조선조부터 꿈꿔왔던 이 어떤 개벽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열리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었죠. 따라서 이제 민중들이 의지할 곳이라든가 또 이곳은 이제 보천교라는 이쪽밖에는 크게 없었던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3.1운동 이후가 들어서면서는 이 보천교의 그 신도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14만 명 이상의 백성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태울주를 읽어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것도 보천교 성장의 분기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끝마금이 되는 게 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스페인 독감은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당시 이제 조선이라든가 중국 대륙까지 이제 휩쓸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정산상제께서 그 이야기죠. 이런 일이 오면은 이제 태울주를 통해 가지고 치유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 곳곳에서도 심지어 그 도서지방에까지도 이 태울주를 읊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그
보천교의 성장에 많은 이제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천교를 연 차경석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예, 당시 어떤 신문들을 찾아보면은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 권력의 보고서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협량 소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속이 좁고 담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600만 민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모신 이게 아주 우매한 민중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일제가 노렸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차월곡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월곡 선생은 풍채가 있고 배포가 아주 컸고요. 능히 한 조직을 담당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들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0방주를 이제 선정할 당시에도 이제 뭐 차월곡 선생을 이제 뭐 선생으로 추대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차월곡 선생이 그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은 이 겸양지덕까지 다 갖춘 그런 인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차월곡 선생의 부친 차치구가 정읍에서 동학 수령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분살령을 당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시선이고 오해가 많은 그런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산 상제님께서도 경석은 대제요, 만인 지장이 될 만하다고 그의 인물됨을 평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보천교가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완성하고 또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조직 체계가 있었다고 하죠. 아마 이 보천교가 지녔던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는 거의 보천교 조직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새롭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천교 조직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밀포교라는 이야기. 항상 이제 1910년대 되면 보천교는 차경석의 비밀포교에 의해서 했던 이 비밀포교라는 말도 우리가 새롭게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족종교의 어떤 포교라는 것은 이게 뭐 교단을 형성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동학에서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연원제, 연비제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식민 권력이 의도적인 이제 개념이 아마 비밀포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916년에는 24방주제를 이제 채택을 했죠. 그러다가 19년에 보천교 60방주제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60방주제는 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우선 수화금목 해가지고 이 사정방위가 있고요. 그 밑에다가 6임, 그 밑에 10임, 8임, 15임 이렇게 해서 쭉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60방주 제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방주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는 하는데 어떤 글로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여방주 제도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60방주제를 그냥 이제 같은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 교무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무기관은 중앙본소에는 총정원, 총령원이 있고요. 지방에는 각 도에는 진정원이 있습니다. 진정원까지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각 군에는 정교부가 있고, 우리가 흔히 나중에 되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 박자의 여사가 뭐가 되냐면 정교부의 선포사라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러한 조직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요즘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의회입니다. 이게 보천교는 독특한 의결기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의회 조직은 강선회하고 보평회로 나누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생각한다면 이 양원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원과 하원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민주적인 어떤 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평회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대표되는 136명이 모여 들어가지고 보청교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보청교 조직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청교의 60방주 제도는 보청교의 실제적인 뿌리인 이 태모고스부님의 도체조직 공사가 근원이 됐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여방주 제도는 사람을 쓸 때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긴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청교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한 일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독립운동, 특히 그 임시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일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김구 주석이 그 정읍에 와가지고 정읍에 참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옵니다. 예, 요거는 그 김홍규라고 그 보청교 목방주죠. 그리고 이제 보청교의 자금을 총괄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 아드님이 탄허 스님이고 그 탄허 스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이런 그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시 그 독립운동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적 자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청교는 물적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921년만 보더라도 이제 아까 김홍규가 30만 원을 모금해 가지고 10만 원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숨겨진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적 자원 제공 같은 경우도 있죠. 이것도 1923년 초가 되면은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떤 기로에 선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해에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한민족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민족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청교에서 3사람이 참가를 했다는 것. 이 참가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 보청교 대표에서 이제 배홍길, 김종철, 그 다음에 이제 보청교 청년단 대표로 강일,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 3사람이 참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조선 내에 있던 종교단체에서 3사람이 참여한 경우는 지금 천도교하고 보청교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 보청교의 위상을 짐작을 아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을 했던 강일하고 배홍길, 물론 이거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김원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의열단에 또 가입을 합니다. 의열단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아마 몇 년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상당히 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의열단에 가입해가지고 사실은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한 그런 사례들도 보입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신민부와 정의부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김좌진 장군의 대한독립단에도 독립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 최근에 이 보청교의 독립운동을 다룰 때 가장 아마 주가 되는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청교와 김좌진 장군과의 관계는 이게 내가 볼 때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앞서부터 돌린다면은 흔히 우리가 1923년에 유정근이라는 천안 사람인데 유정근이 체포가 됩니다. 이 본명이 유민식인데 김좌진 장군의 참모이자 이제 밀사로 활동을 합니다. 유정근이 이제 조선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밀서, 요즘 말하면 밀서를 갖고 왔죠. 이 각계각층의 한 몇몇 사람들에게 보내는 밀서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경석, 차월곡 선생한테 이제 보내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걸
그 만주로 초치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 보천교의 그 차경석 성도를 만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해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과 그 많은 그 자금을 같이 이제 독립운동에 쓰자라는 그런 걸 하려다가 이제 그 체포가 됩니다. 그런 뒤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1924년에 이제 그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보천교에서 5만 원을 그 지원했다는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고 있죠.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김자진 장군이 1920년대에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일제의 어떤 탄압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걸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그 보천교의 지원이었죠. 흔히 우리가 이제 2만 원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고 5만 원을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5만 원 안에 2만 원이 포함된 건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5만 원이라는 돈은 요즘 말로 하면 한 20억 정도로 아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광복 후 귀국한 김구 주석이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고 발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독립운동의 피와 같은 자금 지원에 보천교가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외에도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그 이야기라든가 기록들도 있죠. 그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를 했고 같이 함께 했다는 기록들이죠. 특히 그 진주의 진주 진정원 같은 데서는 바로 그 물산 장려 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만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5년 11월에 발생을 합니다만은 요거는 일명 당시 그 신문에서는 권총단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그 자료 명칭은 우리가 정의부 및 보천교의 군자금 모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지금 조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이 조만식을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만식은 보천교도로 그 경성 보성법률전문학교를 졸업했고 당시 그 식민 권력의 기록을 본다면은 독립운동에 열렬히 참여를 했고 항상 독립운동을 획책해온 자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이런 그 조만식과 또 한 분이 혹시 이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단재 신치호 선생의 부인인 그 박자의 여사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과 박자의 여사가 어떻게 본다면은 바로 만주의 정의부와 보천교를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그 정의부와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는데 그 협정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보천교는 그 제외 독립운동을 후원한다. 또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보천교 그 신도들을 만주에 일부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생산기지를 마련한다. 그래서 만주 개척 후에는 그 이익금을 독립단에 제공을 한다. 그리고 보천교는 그걸 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래서 이 군자금 모집에 협조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정의부로부터 이제 권총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정읍에 갔다가 이제 여기서 체포된 사건을 이제 말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조만식 사건이고요. 이 보천교가 만주 이주 계획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925년의 그 기록, 사실은 최근에 저희들이 저희 책에도 이제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그 만주에서 10만 향지를 70만 원에 이제 그 구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만 향지 아마 이게 잘 그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만 향이라는 것은 그쪽에 독특한 우리 평과 같은 그런 단위인데 이 정도가 되면 한 2천만 평이 됩니다. 2천만 평. 2천만 평 아마 짐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아마 세종시 전체 면적이 한 2,200만 평으로 생각하시면 그만한 이제 그 땅, 토지를 이제
계약을 하고 그쪽에다가 이 보청교도들을 모여서 옮겨가지고 활동하고 생산 기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후천개벽과 지상성경 도래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제가 이런 민족종교의 활동에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죠. 일제는 민족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제는 이 민족 종교를 소위 말해가지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그 책략을 다 동원을 하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일본의 이 메이지 시대의 그 종교 정책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이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사실 어떻게 본다면 종교에서 찾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도 국교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본다면은 일제 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제 민족 종교 탄압에 그대로 이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제 강점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모든 사회 단체들을 전부 다 이제 해산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종교들에 대해서도 이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11년이 되면은 사찰령은 이제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경학원 규칙이라 해서 이거는 유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 규칙은 이게 기독교. 왜냐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그 학교들이 그 기독교에서 설립한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서 이제 그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1915년이 되면은 이 포교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 그 공포를 합니다. 이 원래 포교 규칙이라는 것은 꼭 민족 종교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건 뭐냐면은 종교의 포교에 대한 규칙을 마련한 것인데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바로 민족 종교를 여기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유사 종교 정책이죠. 여기서 이제 종교라는 것은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한다.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종교 유사 단체로 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 유사 단체로 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은 탄압을 하더라도 종교 탄압도 아니고요. 그 말살을 시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들은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다 몰아가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분리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유사 종교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그 일본에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 조선에서 식민지 한국에서 먼저 마련돼서 사실 일본으로 거꾸로 이게 건너간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속도 역시 그렇게 되니까 종교는 아까 그 신도, 불교, 기독교는 항무국에서 항무국, 요즘 말하면 교육부겠죠. 여기서 단속을 하게 되고 유사 종교, 민족 종교들은 전부 다 경무국, 요즘 말하면 이제 그 경찰청이겠죠.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일제는 자신들의 고유 종교인 신도를 신앙할 것을 강제하고 신사참배까지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 종교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종교와 유사 종교라는 분리란 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라는 말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 쓰였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종교라는 개념에 개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이 종교라는 말이 이 종교는 근대적인 것이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종교라는 말이 쓰인 거는 1882년 그 경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시가 1910년대라고 하면은 1880년대라는 거는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종교라는 개념이 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릴리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거는 기독교라는 개념을 종교라는 개념하고 연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포교 규칙을 통해 가지고 아까 종교와 유사 종교를 이제 분리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종교는 신도, 불교, 기독교. 유사 종교는 민족 종교. 다 구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리는 뭐냐면은 종교는 근대성을 갖고 있고요. 그 유사 종교는 정근대성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유사 종교는 당연히 뭐라고 되냐면은 결국은 미신, 당시에는 이렇게 미신 사교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신, 사교, 삿된 종교라는 말이죠. 그죠? 삿된 가르침.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거 없어져야 될 것. 그러니까 모든 당시의 언론과 민중들까지도 유사 종교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는 뭐 그냥 괜찮지만은 유사 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탄압을 해도 어떤 종교 탄압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런 내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걸 던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신도, 불교, 기독교는 종교일까? 그럼 거기서는 왜 신도는 종교죠? 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그 유사 종교 정책, 포교 정책, 아까 종교 정책의 어떤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 종교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족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어낸 말인 만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급격히 교세가 성장한 보천교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졌을 텐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종교 지역 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3.1 운동 이후가 되면은 사실은 뭐 천도교는 3.1 운동을 거의 주도했기 때문에 3.1 운동 직후에는 아주 그 힘이 약화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종교는 어차피 만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고 있었고,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 운동 이후가 되면서 보천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보천교에 대한 탄압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천교도 탄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제 식민정책, 3.1운동의 이 종교정책의 대부분은 보천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때까지 아시다시피 뭐 보천교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일제 강점과 더불어 가지고 보천교라는 명칭은 없었지만은 차월곡 선생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권회복 활동을 표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갑종 요시차인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고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제주도 사건 등등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활동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는 하나의 그 보천교가 주요 대상이 되고,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보천교에서는 이 독립자금 지원을 계속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항일 무장 봉기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1918년 법정사 항일 항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점기에 일어난 어떻게 본다면 최초의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최초의,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최대 항일 논쟁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현재 학계에서는 불교 운동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민 권력의 보고서들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보신다면은 이 사건은 차월곡이 영일군 김연일과 모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바로 김연일이 결국은 이제 법정사 주지가 되고, 그래서 당시에 보천교도들과 불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항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상당히 과격하게 이제 항쟁을 하는데, 그 결과 한 30여 명이 이제 검거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왜 이거를 꼭 불교 운동으로 이제 봐야 되냐? 왜 보천교 운동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게 사실 좀
불만도 있고 궁금도 좀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보청교라는 명칭이 아시다시피 이제 1922년 바로 저 운동 뒤에죠. 1922년 1월에 보청교라는 명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보청교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선도교라 해야 될지 태을교라 해야 될지 사실 훔치교라 해야 될지 그런 게 조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월곡 차경석이라는 그 이름만 이제 계속 여기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불교도들과 당시에 그 보청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동학혁명에서도 우리가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의 주도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아마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은 아 이거는 보청교 운동으로 자리매김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혹시 보시려면은 그 뭐 김형렬의 위봉사 그 항일운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다시피 위봉사의 그 곽법경과 더불어 가지고 연합해서 그 항쟁을 하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김형렬이가 어떤 독립유공이라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그 김형렬과 위봉사, 그 위봉사의 어떤 그 신도들과의 어떤 그 연합 그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아까 그 제주도 법정사 투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리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1918년 법정사 항일무장 봉기도 아마 이제 그 보청교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 날이 빨리 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리고 3.1 운동 이전에 이 직전에 이제 그 18년에 11월경에는 또 그 제주도에서 그 보청교도 이찬경이 목포로 그 솜 19포대를 들여오게 됩니다. 들여오다가 그 목포 경찰서에 이제 그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솜 19포대 그 속에는 10만 원이 음리익이 되고 그게 발견이 되면서 이제 검거가 되는데 사실 이게 보청교 입장에서는 이때 24방주 조직이 바로 이제 노출이 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어떤 하나의 단체가 조직이 노출된다는 건 상당히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일제에 저항한 일련의 운동 뒤에 곧이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민족 종교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보청교에 대한 탄압도 더욱 교묘해졌죠. 예, 그렇죠. 이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교묘해진 겁니다. 이게 회유와 탄압. 앞에서는 탄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가 포교 규칙도 이제 뭐 완화시키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종교도 이제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종교로 이제 그 변경을 시켜주겠다 이런 회유책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1922년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한 다음에도 종교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차월곡 성도에 대한 체포령도 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진행을 시킵니다. 그거는 보청교에 대한 회유와 타압 이게 사실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교묘해지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제가 교단 공개를 통해서 공개 포교를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 조직이 훤히 드러나면서 일제가 보청교를 손바닥 보듯이 통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보청교는 대외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이제 그 보천교가 교단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뭐 공개한 직후에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뭐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끊임없이 처음부터 이건 생각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보광이라는 잡지를 그 발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직에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부인방위 조직도 이제 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읍 대흥리에 이제 그 보홍여자 사립 수학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직접 하고 있죠. 이것도 또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게 이제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도 아닌 여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까 앞에서 뭐 대장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인재들을 좀 길러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물산 장려 운동에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산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상품을 불매 운동한다거나 뭐 이런 운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뭐 청이 착용이라든가 아까 뭐 기산조합 설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청교 청년단도 만듭니다. 처음에는 보청교 정의단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정의단 하니까 뭐 이것도 말이 많아가지고 청년단으로 뭐 바꾼다든가 뭐 이러한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이러한 그 활동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식민 권력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보청교에서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보청교의 고민과 활동이라는 그 보고서인데 1924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보청교가 쭉 이제 민족운동을 하다가 약간 침체되는 그런 그 시점이 옵니다.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니다. 이 보청교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세 가지 방향으로 했답니다. 3.1 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한번 기획을 해볼까? 아니면은 또 만주 방면으로 아예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까? 그 두 개고 또 하나는 성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 사업 시설들을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민들이 다 나중에 채택이 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그 식민 권력의 단속이죠. 당연히 이 눈을 뭐 계속 뜨고 감시를 하고 있는 이상 뭐 3.1 운동과 같은 것, 만주 이주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엄청난 이제 자금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 성전 신축은 사실은 1924년에 고민을 했지만 24년, 25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요거는 진행이 되죠. 그래서 1929년에 이제 완공을 이제 그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3.1 운동과 관련된 것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1923년에 서울의 그 서울 진정원의 경성 진정원이죠. 진정원의 불온문서 사건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1923년 9월 1일이 되면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도 사회가 불안하고 이 한국에서도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 사회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때를 타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해보자는 사건이 바로 이 불온문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선전문을 인쇄해가지고 사실 이걸 배포하려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 전부 다 적발이 됐죠. 그런데 그 불온문서 사건에 보면은 이런 용어, 제가 하나의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도의외적의 제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도의외적, 섬도자, 오랑캐이자, 일본 외자, 적. 그러니까 이제 섬나라 오랑캐 외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당시 그 치하에서 그 불온문서에서 섬나라 오랑캐 외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뭐 목숨을 내놓지 않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제도라는 건 제국의 도시, 그 일제 그 제국의 제국주의였던 도시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로 우리도 뭔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불온문서를 만들었다가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시 그 기록에서는 이거는 한두 명이 조작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한두 명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해서 이게 취소를 해버립니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죠. 네, 참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제가 의도한 대로 보청교가 와해될 조짐이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죠. 이제 쭉 이제 진행을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일제가 제일 이 민족 종교에 이제 고민했던 게 이 비밀포교라고 했는데 이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유와 회유를 거듭해 가지고 1922년에 등록을 하게 해서 이게 그 실체가 이제 딱 드러났죠. 그 다음부터 실체가 드러나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탄압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천교는 그 식민 권력이 의도한 대로 1925년을 지나면서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던 건 사실이죠. 각종 자구책이 이제 그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1929년 정도가 되면은 아까 이제 그 11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예, 완공이 되면서 다시 또 이제 그 차월국이 뭐 천자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소문도 이제 또 무성하게 이제 돕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제는 식민 권력은 이를 빌미로 아주 그 보천교 간부들을 전부 다 체포하고 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6년이 되면은 차월국이 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식민 권력은 보천교를 해산시켜 버리게 되죠. 해산시킴과 더불어 가지고 보천교 본소 건물들을 전부 다 아예 흔적을 깡그리 삭제하려는 거죠.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천교 본소의 뭐 11전이라든가 여기에 사용되었던 자재들을 뭐 우리가 한이 뭐 서울의 뭐 조계사에도 이제 뭐 그 갔다고 하고요. 아까 이제 뭐 기와 같은 경우도 뭐 그 뭐 청와대 전시 뭐 경무대로도 이제 막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흔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그 1936년 이 보천교 해체와 더불어 가지고 일제 식민 정책에서 심전 개발 운동이 이때부터 본격화됐다는 사실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전 개발 운동은 그때까지 있었던 나머지 각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 이 조선 민중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안 좋은 말로 하면 사상개조죠. 뭔가 자기들 의도대로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정책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예. 일제강점기 600만 신도를 자랑하며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또 민족의식을 선양했던 보천교가 일제의 교묘한 술책에 의해 참 허망하게 와해되고 말았는데요. 이는 단지 보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민족 종교들 전체가 철저히 탄압받았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게 보천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그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참 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죠.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그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보천교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형성되기 시작했던 종교단체라는 거죠.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이게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아예 만주로 나가듯이 했다면은 아마 지금과 다른 어떤 그 자리매김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천교에 드리워진 이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굴레를 좀 벗겨보자 하는데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제국주의적인 굴레라는 것은 사실은 뭐 아까 종교와 유사 종교라는 그런 구분인데 흔히 우리가 이게 사교, 사입이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이게 민족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요즘에 뭐 저희들은 뭐 자료를 계속 일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들은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 물론 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공과 과를 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천교에 드리워진 그런 굴레들을 벗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얼마나 이제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거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공동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기화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보천교의 일제강점기 그 역할과 업적이 더욱 많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제에 의해 조선 왕조가 패망당한 후 나라를 잃은 민중에게 새 희망의 개벽 사상을 불어넣어준 보천교. 하지만 일제에 의한 민족 종교 말살 정책과 역사 왜곡으로 그 찬란했던 역사는 사라져 망각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보천교의 참 역사를 찾아 그 정신과 실상을 드러내야겠습니다. 보천교의 진면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를 권해드립니다.